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방어용 요격 체계 천궁2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계약된 나머지 포대들도 조기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2개 포대 규모로 실전 배치된 국산 요격 체계 천궁2. 이번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습 때 요격 성공률이 96%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랍에미리트가 남은 계약 물량의 조기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2년 우리 측과 10개 포대 구매를 계약했고 2030년까지 매년 2~3개씩 순차적으로 납품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나머지 포대를 계획보다 빨리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외 인근 중동 국가들도 천궁2의 조기 납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 이라크가 2024년 각각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실전 배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시에도 천궁2의 이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 현재 중동 상황을 감안하면 조기 납품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의 조기 납품이 어렵다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가능 여부를 판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란이나 또 이란 공격받는 중동 국가들이나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게 지상과제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피해를 보니까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우리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공망이 부족한 중동에서 한국산 방공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된 뒤 초고속으로 상승합니다. 레이더 유도를 받으며 목표물을 추적한 끝에 공중에서 정확히 요격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수출된 국산 방공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궁2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포대당 4천억 원에 달하는 천궁2 10개 포대를 계약했고 그중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미국산 대공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스라엘의 에로 시스템도 도입하고 한국의 천궁2 요격 시스템도 또 도입을 하면서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죠. 2년 전 도입 계약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곧 천궁2가 배치됩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이 방공망이 부족하다며 천궁2는 물론 한국의 다른 요격 무기 체계에도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K방산 수출이 요즘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폴란드 수출이죠. 올 수출 목표가 200억 불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K방산의 위세가 진짜 굳건하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각국에 현재 얼마나 좀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예, K방산하면 우리가 지상방산 그리고 이제 항공방산, 해양방산 이렇게 있는데 특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상방산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사실 2021년까지는 그다지 수출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수출국들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K2 전차, 그리고 비궁, 청궁, 레드백, FA-50 그리고 가장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K9 자주포인데요.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이미 한국을 포함한 10개국들이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다양한 국가로, 다양한 무기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무기들 가운데서도 문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거의 점유율이 과반을 이룬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게 공산국가인 베트남까지도 진출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K9 자주포는 뭐 BTS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무기 방산 시장에서 그 정도로 이제 점유율이 많은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향후 어떻게 이제 다른 데로 팔릴 것이냐, 시장 네.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베트남이거든요. 그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아직까지 뭐 업체에 물어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상은 안 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베트남 국방장관이 와서 우리 7기동전단을 훈련하는 거 보고 K9 자주포 사격하는 거 보고 작년에는 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했대요. 각 네. 구매국들 모여가지고 다 교육시키고 이런 다 참여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300km를 국경 접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서 샀단 말이죠. 중국이 대응해서 한 200대를 샀기 때문에 자기들 사겠다 그래서 한 20대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K9 20대. 그렇게 되면 이제 K9 자주포 시장이 더 늘어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10개 국가라는데 이제 11개 국가가 늘어나는 거죠. 11개 국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베트남이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한 10개 국가 정도가 찍혔는데 저기서 1개 국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런데 왜 러시아 대신에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건지도 궁금해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을 했잖아요. 예. 제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상당히 체면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성능 무기를 팔았는데 성능이 가다가 불발탄 발생하고 떨어지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약한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두렵단 말이죠.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해도에 나오는 것처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러시아에서 킬러급 잠수함을 6척이나 산 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해양력 예. 강화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육지까지 이제 불안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러시아제보다는 이제 우리 걸 사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산권에 파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나 러시아에 이제 우리가 팔면은 이제 이 베트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호환이 되고 우리끼리 이제 예. 소환 국가끼리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거를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트남 사면 거기 인접국가 라오스도 있고 뭐 캄보디아 있고 이런 네. 확장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지금 영상으로도 계속 K9 자주포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저게 성능이 좀 얼마나 훌륭하길래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무기를 팔 때는 그 나라에서 프로븐이 됐느냐, 성능이 입증됐느냐 그 나라에서. 이것이 중요한 예.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거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010년 그 연평도 뼈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연평도 예. 포격 사건 때 북한에서 기습으로 막 날렸잖아요. 네. 120mm 방사포를 날려가지고 170여를 쐈는데 우리는 그냥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응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13분 만에 응사를 했다는 거는 이거 기록적인 사건인데 아, 예. 미국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이 정도에 우리가 한 80여 발을 쐈는데 그때 무도 기지에 대해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들어 부어라. 그냥 네. 날려버려라. 네. 그런 능력이 든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 이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거 정말 건드렸다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니까 이제 의수는 퍼지는 것이고 사실상 K9 자주포는 뭐 한 40km 정도 돼요. 사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곡사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긴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중률도 대단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저 유럽에서 이 폴란드가 막 우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홍보대사 역할을. 그래 계속 시험 발사하는데 우리는 너무 정확하다 이거. 명중률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격이 더 싸요. 같은 동종의 이제 이 독일계가 있는데 PGH 2000이라고 있는데 이거보다 분당 발사 수는 약간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요. 네. 가격은 절반급으로. 무기는 가격이 싸야 되고 성능이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그 데리버리 타임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연평도 사건이 우리에게는 좀 뼈아픈 기억이지만 당시에 K9 자주포로 대응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방위 산업의 발판이 됐다 또 이런 설명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이번에 퀴즈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K9이 사실 많은 나라로 이렇게까지 좀 수출이 됐다는 거는 기동성, 정화성을 확인이 됐다 이런 뜻일 텐데 지금 퀴즈가 하나 떴네요.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땡땡으로 섰다. 차용주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핀란드가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땡땡으로 샀다가 퀴즈가 되겠습니다. 땡땡으로 샀다. 아마 두 분은 답을 알고 계시겠죠? 네, 무기 전문가시니까. 네, 저는 모르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주포를 현금으로 샀다 아닐까요? 현금보다는 할부가 조금 더 할부로 샀다. 예. 네. 원래 정답은 땡땡이 두 잔데. 그렇네요. 예. 네. 중고로 샀다가 정답입니다. 중고로 샀다. 이게 예. 2016년도 얘기인데요. 2016년도 노르웨이가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 국가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참관을 했는데 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핀란드 바로 밑에 있는 국가거든요. 발트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추운 지방에서 기동성을 이제 시험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K9 자주포에 대한 성능을 믿고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줄 수는 없다. 그 대신 네. 중고를 니네가 사가면 주겠다라고 그래서 핀란드가 우리 2017년에 K9 자주포 48문을 중고로 구입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중고로 구입해 갔으니까 이게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개조 작업까지 우리가 또 최근에 수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도 수출하고 이후에 개조 작업까지 참여하는 쾌거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만큼 성능에 놀랐다는 건데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눈발에서 기동을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이 저게 보여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저도 굉장히 화제로 봤었던 건데 독일 전차하고 프랑스 특히 이제 독일 전차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물론 가격도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만 근데 안타깝게도 핀란드가 요구하는 성능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가 기억이 나는 게 왜 못 미쳤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다. 최악의 상태가 어디냐? 우리나라 전방이 어디까지 온도가 떨어지느냐? 영하 55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해서 만든 K9 자주포니까 예. 독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독일은 겨울이 없으니까 예. 그 성능에 있어서 우리가 앞섰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성능에 또 놀랐다는 건데 그럼 이거를 좀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야지만 저 정도로 좀 팔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례가 있나요? 우리 걸 보고 선전해 준 나라가 몇 개 있죠. 에스토니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에스토니아 그 장성이 이제 우리 이 시범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작을 시켰는데 아주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총병한테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쉽게 했다. 여기에 한번 놀랐고 그다음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있는데 이 육군 보잖아요. 이게 지상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해안포로 이제 변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안에 이제 함정을 보고 사격했는데 정확도가 엄청 정확하다. 그래 이집트에서 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요. 사실 인도가. 그래요? 예. 러시아하고 무기 경쟁을 시키면서 엄청나게 주문이 많은데 저게 인도 영상이라고 하네요. 네, 인도는 모래 언덕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러시아하고 시합을 시켰는데 예. 러시아는 중간에 포기했고 우리는 사실 저게 포신이 8m면 엄청 긴 거거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67km 이상 다녀야 되니까 엄청나게 균형 감각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모래 언덕 같은 데 경사지면 못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거 이겼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참 우리가 6.25 때 지원한 이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좋은 전자장비 이런 거 다 실었다. 네. 깜짝 놀래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입소문을 내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포구나. 우리가 그야말로 무기 세계에서 BTS라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인기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K9 자주포 얘기는 충분히 좀 해본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또 글로벌 베스트셀러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 효자 무기들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네. 유럽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K2 전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독일이나 미국의 전차들이 있는데 저희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납품 속도 면에 있어서 지금 유럽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지금 빠르게 전차를 또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을 공급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K9 전차,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무려 3개월이나 앞서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정도로 지금 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메탈로부터 전차를 공급받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그 방산 업체들, 특히 K방산 업체들이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자주국방하면서 계속해서 교육 훈련하고 생산 캐파를 늘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독립적 시장에서 강세를 네. 보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 천궁은 뭐냐면 중거리 그 지대공 방호 시스템이죠. 중거리 지대공 방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K2 성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그 성능이길래 이렇게 유럽에서 좀 이목이 집중된 건지 궁금한데 관련돼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퀴즈는 폴란드는 K2의 땡땡땡 기동 능력으로 기고만장해졌다라고 퀴즈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땡땡땡 기동 능력. 아까 뭐 자유자재로 하던데 자유자재는 네 글자니까 아닌 것 같고, 네. 네. 정답이 뭘까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경사로 예. 기동 능력으로 기고만장해졌다라는 겁니다. K2가 얼만큼 무거운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차가 기동을 하는데 아니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K2가 무려 55톤입니다. 아. 55톤이면 우리나라 H4의 GV80의 약 25대 무게입니다. 그게 경사 6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니 네. 어마어마한 기동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퀴즈에서처럼 폴란드가 왜 기고만장했냐면 유럽에서 이제 전시 훈련을 하는데 우리 이제 K2 전차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차들은 경사로를 못 올라갔는데 네. 우리나라 그 K2는 경사로를 한 번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새로운 거 보여줄까? 그래서 올라가다 다시 멈췄어요. 우리도 운전을 해봐서 알지만 예. 높은 경사로에서 가다 멈추면 아무래도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밀릴까 걱정을 하는데 네. 전혀 뒤로 밀리지 않고 이 55톤짜리가 위로 올라간 그런 기염을 토했다는 지금 저게 시험 영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한 영상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시험한 거면 저게 60도짜리 경사로입니다. 그래요? 60도짜리 경사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사로에 GV80이 25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근데 저렇게 올라가다 또 멈추는 기술까지 선보였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 문 교수님 전차의 나라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독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K2가 이게 독일 레오파드를 누른 일화가 있다고요? 독일 하면 전차 군단 하잖아요. 축구할 때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그렇게 유명한데 독일 전차를 눌렀다. 네오파르트 전차가 상당히 유명한데 이걸 눌렀다 하면 인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차는 두 가지 성능 테스트 했는데 사격 시험 명중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동을 어느 정도 잘하느냐. 기동은 탱크 같은 경우는 서론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뻘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기동 사격 능력에서 그 노르웨이에서 시험을 했는데 이겼다 이거예요. 아, 예. 우리는 지금 승진 사격장 1.7km인데 그 사격장 2.7km라. 근데 우리가 5발 쏴서 3발을 명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3발 다 명중했는데 네. 독일은 한두 발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졌고. 네. 그다음에 서론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은 워낙 그 서론에서 잘 달리니까 예. 야 속력 좀 낮춰 속력 한국 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견제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이 회자됐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좋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팔았어요 영국에. 왜냐하면은 나토에서 계속 견제를. 그래서 우리는 뭐 다 판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토가 지금 우리를 견제하게 뭉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사실 현대전, 뭐 사이버전, 인공지능에 지금 뭐 우주전까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재래식 무기가 각광받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전쟁은 쉬운 말로 하면 땅 따먹기잖아요. 땅 따먹기. 그렇죠. 예. 근데 뭐 요즘 뭐 사이버전, 뭐 미사일전 해도 그건 날아가면은 확보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은 계속 기동전 하잖아요. 기동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전의 성능도 있지만은 전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적은 세력 가지고 대규모의 이 러시아 그 전차 군단을 막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패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 따먹기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제는 탱크의 시대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무인기, 값싼 무인기로 탱크를 격파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중전, 사이버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탱크는 그래도 또 미사일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한 예. 발에 수십억씩 하는데 이거는 뭐 수천만 원 뭐 이러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없다. 네. 이 영토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베스트셀러를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천공이 뜨네요. 그러니까 최근 이라크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천공2를 도입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사실 그 중동 국가들 중에서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먼저 천공2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라크가 천공2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왜 과연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대공 방공 시스템은 천공2를 도입하느냐? 예.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이제 지대공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그 천공2 한 세트는 한 4천억 정도 합니다. 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격은 3분의 1 정도 되는데 성능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적대국이 누굽니까? 사실상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혹은 또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뭐 아이언돔 같은 이런 네. 그 방공 시스템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러시아나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많이 썼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서 문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방어 시스템을 지금 수출할 수가 없어요. 네. 전쟁 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사실상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미국으로 미국의 방어 시스템인 그 패트리어트보다는 가격적으로도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우수한 한국의 천공2와 같은 방어 시스템이 이제 중동에서 약진하고 있고 중동 국가는 이미 이 세 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훨씬 더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동 국가 내에서의 K 방공망 벨트 구축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 교수님, 사실 좀 다른 무기도 아니고 천공이 좀 비싼 걸로 그래도 알려져 있는데 왜 비싼 천공이 이렇게 인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탱크와 무인기의 싸움이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쭉 봐왔던 것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계속 미사일로 하잖아요. 미사일. 네. 유럽은 또 미사일이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그 중간에 거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1,500km랑 날려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항상 위협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해안에 쭉 미사일을 또 깔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미사일을 박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수출한 천공이 유명하더라.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방공만을 다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한국 거 샀어. 건들지 마. 아,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야, 이 정도면은 둘이 싸워도 뭐 소득이 없어. 우리 다 설치했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천공의 한번 성능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한번 보면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천공에 지금 보면은 그렇죠. 예. 교전 통제소, 그다음에 레이더를 먼저 잡아요. 네. 그다음에 교전 통제에서 쏴라. 그러면 이 유탄 발사에서 이제 사격을 발사를 하는 건데, 지시하는 거죠? 네. 발사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단계가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복잡한 걸 보지만은 이게 사격 시험해 가지고 100% 맞췄다. 100%.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인증을 한 걸 보여주고 하니까는 아, 그거 정말 가격도 싼데 엄청 좋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 천공을 수출할 때 보니까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힘들게 우리가 좀 개발한 기술을 왜 줘야 하냐? 그럴 만한 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천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 폴란드의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그리고 또 호주의 레드벨 이런 무기들을 수출할 때 그 해당 국가들은 사실 기술 이전 같은 거나 현지 생산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사실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유사시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그 주요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장 먼저 타격점이 돼서 공격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이런 생산 기지를 다원화시켜 놓는다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가 더 빠르게 네. 우리의 무기들을 다양한 공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K방산으로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MR로라는 단어를 모르면 촌놈이라고 해요. 방위산업에서 MR로. 그게 뭐예요? 정비 유지. 네, 그래서 이제 무기를 팔면은 가서 정비도 해줘야 되고 부수품도 공급해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기 수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를 팔면은 야 무기 파는데 왜 돈 빌려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돈 빌려주면서 파는 이유가 그걸 하나 팔으면은 탱크를 하나 팔으면 이게 이제 3 정도 돼 3. 근데 계속 한 20-30년에 거쳐서 가서 공급해주고 부품 공급해주고 수리해주고 이게 한 7이 드는 거예요. 네. 4나 6이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파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그래서 거점 확보하고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비공이 뜨네요. 미국 수출의 유망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실 미국은 그 FCT 훈련에서 예. 이미 6발을 사서 6발이 명중이 됐습니다. 아,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공중 보양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인데 사실 가격도 저렴하고 그 미국의 해군 해병대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이 해군들의 기동선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비공이라는 무기를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비공은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 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또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육상 그리고 해상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하고 또 심지어 드론을 또 격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우리나라의 전투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막을 보니까 뭐 굿, 오케이, 미 평가서 박수 터진 비공 그러면서 지금 영상이 그렇습니다. 뜨는데 이게 보면 예. 이 비공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기술뿐만 아니라 적외선 감지까지 하기 때문에 예.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표적을 적중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6발을 사서 6발을 다 맞추다 보니까 네. 바로 굿, 오케이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시장을 뚫었다는 전략적인 무기 이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반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않았고. 뚫지는 아직 뚫지 못했는데 못했고, 네. 비공이 뚫을 것이다. 우리 희망을 하는 거죠. 수출이 열릴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천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사오는 게 한 연간 500조 정도 되는데 그걸 뚫고 들이기가 엄청 어려워요. 바이 아메리칸 액트 뭐 자기 네.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많아요.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비공이라는 무기는 원래 이제 2000년도에 미국의 그 구축함이 예멘에서 정박에 있다가 소형 보트가 이제 폭탄 싣고 그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큰일 났다. 이 공격을 테러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소형 보트를 공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 10억씩 되는 일이 미사일을 쏠 수는 없잖아요.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때 미국하고 우리가 고민한 끝에 야 조그마한 미사일을 만들자. 그래야 한 7cm밖에 안 돼요. 이 직경이. 그거를 이제 미국하고 둘이 우리하고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네. 미국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했는데 우리는 뭐 전 NLL 근해에서 이제 공기 부양정이 막 내려오잖아요. 북한 개전 초에 네. 그걸 공격하고 고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도 공격하자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해병대 이 차량에 실어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항공기 헬파이어 미사일 비슷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코브라 헬기나 뭐 K1A나 이런 데 실어가지고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양산했는데 이걸 미국에서 이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이 개발했네? 이거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네. 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이나 자기들 미국 애들은 자기들 쓸만한 거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와 한번 테스트 해봐 그래. 테스트 학교 가면은 사준다 이거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아무튼 2차 시험까지 다 끝나 6발 쐈는데 6발이 명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듣자 하니 이미 예산도 편성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터지면은 미국 시장을 뚫는 1호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비행기 사면서 미국에 사면서 그 비행기 샀으니까 우리 부품 좀 공급해 해가 그 정도 부품은 팔았는데 이 완성품은 팔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품으로 가는 1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고 미국 시장을 뚫었다는 데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살려고 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시아 중동 쪽에서도 뭐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주 일부, 그러니까 보면은 부품 정도만 수출을 했었는데 그렇죠. 미국을 상대로 완제품을 처음 1호로 수출을 그렇습니다. 하는 네. 기록적인 성과를 좀 쓰게 되는 거군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유럽 또 중동 심지어 미국까지 수출 가능성을 좀 저희가 따져봤는데 그럼 이렇게 성능이 좀 훌륭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성능 말고 또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고 예. 1970년부터 계속해서 그 자주국방 하면서 국산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유럽이 결국은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동서독 통일되고 소련 붕괴되면서 미국과 유럽 양쪽 다 사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생산 설비를 축소했습니다. 네. 구조조정을 했죠.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사실 무기 성능 개선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커졌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됐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훨씬 더 원활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투훈련을 했으니까요. 이것이 결국은 생산력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성능과 가격과 빠른 납품기일 예. 이 세 가지의 강점 때문에 한국의 K방산이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께 짧게 추가로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자 K방산 앞으로 중요한 건 트럼프 2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2기에서 더 잘 나갈까요? 1기 때 압박을 했잖아요. 예. 근데 2기는 1기의 카피 플러스 알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나토 국가에도 2% 올려라, GDP 2% 예. 올려라 했는데 지금은 뭐 당선되고 나서 2기 때는 5% 이상 올려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압박은 지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시장도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또 뭐 아시아 중동 쪽에서도 준비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돼도 이 분야는 지속 발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또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점검해봐야겠죠? 퀴즈 띄워주시죠.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땡땡로 샀다. 네,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워낙 전문가들이셔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고로 샀다. 중고로 샀다. 못 맞히시는 줄 알았어요. 중고로 샀다 답을 맞춰주셔서 네,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충전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K방산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